에세이. 꽃은 제 힘으로 피어나고. 이조경. 제7부. 카미를 만나다. 늦가을 바람에 나뭇잎들이 흩날린다. 어디로 가려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천지를 오색 찬란한 치장으로 채워주던 그 잎들이 며칠 사이에 떨어져 땅 위를 구르고 있다.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한껏 영화를 누리던 저들, 왕관을 내려놓고 퇴장당하는 비운의 주인공 같다. 가을이란 계절은 부조리의 상징이다. 충만과 비움, 결실과 조락을 다 보여주며 우리를 슬프게도 철들게도 한다. 인간의 삶도 태생적으로 부조리와 닿아 있다. 천년을 살듯이 욕망을 하고 빈손으로 귀토하는 인생, 갈 곳도 모르는 채 흩어지고 있는 저들 나뭇잎과 닮아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 가을 놀라운 글 한 편을 만났다. 수필 오디세이에 실린 알베르 카뮈의 에세이 시지프 신화다. 잔인의 혼글로 이 글이 있기에 열중해서 읽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진리다. 젊은 날 이 신화를 읽었던 내 기억으로는 시지프는 끝없는 고행의 상징으로 천형을 받은 불쌍한 실패자로 남아 있었다. 카뮤가 쓴 에세이를 읽고 나니 내가 안다고 여겨온 시지프 신화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나의 독법은 표피적이고 단선적인 해석이었다. 시지프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시각과는 달리 카미의 해석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카뮤가 보는 시지프는 자기 운명을 극복하는 승리자이다. 신화 속 무신들의 계략으로 부여받는다. 매번 똑같은 무거운 바위 돌을 산꼭대기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다. 바위는 제 무게에 굴러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시지프가 그 무익한 노동의 전모를 충분히 의식하고 자기 운명에 대해 깊이 통찰한 데에 있다. 내가 당면한 고통을 잘 안다는 것, 직시한다는 것은 일단 치유의 첫걸음이다. 신들을 부정한다. 부조리한 처사를 경멸하고 무시한다. 자기의 운명에 끼어드는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꿋꿋이 전진한다.
오히려 형벌이 아니고 투쟁이었고 과정을 즐겼다. 나를 도와라는 듯이 힘들게 바위를 올려 산정에 이른 순간의 성취감, 산 아래 펼쳐진 대지를 내려다볼 때의 승리감은 자신에게 벌을 내린 신들도 맛보지 못한 시지프만의 기쁨이다. 길지 않아도 자기 운명의 완성에 이른다. 땀에 젖은 모습으로 골짜기 아래의 바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온다. 휴식 시간이자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당당한 시간이다. 수처 작주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디에 있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한다는 이 말을 나는 좋아한다. 벽에 부딪히는 잡다한 세상사에 발목 잡히더라도 주인이 되자는 이 말이 시지프에 겹쳐진다. 카미의 생애 동안 세계대전이 2차례나 일어났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류의 문명을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하고 무고한 인명의 살상을 목격했다. 혼돈과 불안 속에서 욕망과 모순, 부조리 덩어리인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채 내던져진 존재일 뿐이라는 실존의 무의미함에 카미는 비탄한다. 멈추지 않는다. 부조리에 굴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당당하게 대응하자고 역설한다. 자유의지로 당당하게 맞서자. 부조리한 삶에 대한 대처법이다. 미소 짓는 시지프의 긍정의 힘에 어둠의 뒤편에는 빛이 있음을 공감하며 경의를 표한다. 나를 돌아본다. 살아온 세월 동안 삶이 허망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안다. 앞날의 내 삶도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려나. 어차피 한치 앞은 모르지만 내 앞날 언젠가에 끝이 있음을 알기에 이 주어진 시간을 자유와 열정을 다해 최대치로 살아내기로 한다. 나는 또 하나의 시지프이다. 내 바위 덩어리를 지고 오르기 위해 나는 팔을 걷어붙인다. 문득 생각나는 시구가 있다. 우리가 이 장엄한 자연의 품 안에 안겨있는 동안 이 풍요로운 대지에 발 붙이고 있는 한 그 유대감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행복으로 충만하다. 프리드리히 활덜린이 노래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린다.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초라함이나 쓸쓸함으로 다
다가오지 않는다. 생을 온전히 완성한 자의 위대함이 보인다. 가을에 만난 카미의 글처럼 책은 천국으로 오래 벼르던 책장 정리를 시작한다. 책이 넘쳐나서 도무지 서가에 여백이 없다. 언제부터 나에게 책이 일이 많아졌나? 내 딴에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다. 대학 시절 책을 마음껏 사볼 수 있는 친구가 가장 부러웠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노트에 옮겨두었다. 내 책꽂이에는 책보다 노트가 훨씬 많았다. 내가 꼭 사고 싶던 책이 있었다. 이양하 교수가 현대시를 강의하며 필독서라고 추천했던 시의 이해였다. 곁에 친구 손에 들려있는 책의 표지가 눈에 선하다. 당시 원서는 매우 기읒고 값이 비쌌다. 도서관에 대여 신청을 했다. 시험이 가까워질 즈음이어서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내 속은 타들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어 그 책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의 감격이라니. 재빨리 요점을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외우느라 밥때도 있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마감 시간은 너무 빨리 왔다. 도서관을 제일 꼴찌로 나오면서 책을 반납할 때는 내 책을 빼앗기는 듯 억울했다. 밖으로 나서며 올려다본 밤하늘에 총총하던 별들은 오래도록 내 가슴에서 반짝였다. 지금 내 책장에는 책이 가득 차 있다. 칸마다 앞쪽에 한 줄을 더 꽂아두었다. 물론 뒷줄의 책들은 제목도 보이지 않는다. 칸마다 포스트잇으로 문패를 붙인다. 시집, 수필, 전기, 소설, 미술, 음악 등 뒷방사리 식구들의 이름도 크게 써둔다. 책상 의자에서 손 닿는 가까이에 무거운 사전을 꽂아놓고 나는 아직도 종이 사전에 정감이 간다. 옆에 무얼 둘까 생각한다. 가장 소중한 책이 무언가? 서가를 훑어보다가 몇 년 전부터 작가들이 사인해서 보내준 수필집과 시집들을 상좌에 모시기로 한다. 하늘같이 여기던 세계적 유명 서적들을 위쪽이나 뒤쪽으로 밀어내고 드러낸다. 사모으고 읽어온 책들이다.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자와의 교류나 친근함보다는 책 자체로 신의 경지에 가까웠다.
나는 어설프지만 작가가 되었다. 작가들이 쓴 책들을 읽노라면 목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느껴진다. 행간에 피가 흐르고 아픔이 들어있는 책들은 나에게 신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인간의 글이다. 나는 작가들과 손을 잡고 악수하며 체온을 나누고 싶다. 걸작을 써내지 못하면 어떤가? 나는 작가가 되면서 비로소 충실한 독자가 되었다. 그것만으로 만족이다. 정리하려는데 색이 바래고 헤어진 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초정 김상옥 시인의 산문집 시와 도자이다. 젊은 시절 시조, 백자부를 외우다시피 좋아해서 책방에서 보자마자 사들고 왔다. 설레며 책을 펴니 애장품 소개로 예서체로 쓴 휘호가 있었다. 미동 만권 지실. 글씨체의 조형에 해학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미처 책 만 권을 읽지 못한 방이라 그만큼 많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썼다. 어쩌면 이 말은 내 마음 그대로였다. 내게도 읽고 싶은 책이 무수히 많던 시절이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에서 친정 숙부님께 자랑하듯 얘기를 했다. 홀딱 반에서 읽는 책이 있는데 초정 김상옥이 쓴 휘호가 뜻도 글씨체도 멋이 있다고. 초정의 작품이라는 내 말에 숙부님은 반가워하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그 친구 나하고 갑별하지. 너무나 놀라워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번뜩 택도 없는 용기를 내었다. 숙부님, 그리 친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게 파시라고요. 나의 간절함에 숙부님은 초정 선생님께 새로 쓰면 되니 조카 딸에게 팔라고 때를 쓰다시피 설득하셨다. 두 어른 덕분에 탄핵이 내게로 온 날 감동에 겨워했다. 시와 도자를 펼쳐 사진과 내 방에 걸린 편액을 번갈아 보며 나만 가진 보물을 얻은 듯 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운명이듯 책과의 만남도 그런가 보다. 한 권의 책을 만난 여운이 이렇게 짙다. 책상 정면 벽에 걸려있는 편액은 몇십 년째 나와 눈을 맞추며 내게 말을 건넨다. 읽을 책이 많다고 어느 때엔 넉넉함으로 느껴지고 어느 때엔 못다 한 숙제로도 들리는 말에 책장에 빈칸이 생겼다.
이 비어있는 공간이 참 푸근하다. 더 많은 책들이 내게 오기를 여유롭게 기다린다. 책이 온 날 두 팔 활짝 벌리고 반기며 맞이하련다. 먼지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서다 편액과 마주친다. 숙부님을 뵙듯 초정 선생의 미소 띤 얼굴이 떠오른다. 아직 읽을 책이 많아서 행복하지? 멀리서 보르헤스도 나직한 목소리로 거든다.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천국으로 이어진다. 우리말 우러르기 몇 달째 즐겨 읽는 신문 연재물이 있다. 제목은 말모이 100년 내가 사랑한 우리말이라는 특집이다. 내회 다양한 직업의 필진으로 바뀐 이 글마다 개성이 있다. 여기에는 독자가 응모한 글도 함께 실린다. 대개 자기 직업에 어울리는 우리말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의 화음을 이끌어내는 악단의 지휘자는 우리라는 우리말에 패션 디자이너는 먼 내기를 화가는 그림을 좋아한다. 오늘 신문에는 우리말 직다가 나왔다. 직업란을 보니 건축가이다. 직다는 말이 이렇게 여러 경우에 쓰이는 줄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는다. 의식주를 아우른다. 시도 짓고 글짓기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른다. 예술까지 관장한다. 약도 짓고 죄도 짓는다. 빛과 어둠을 다 가졌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말이다. 독자들이 추억 속 우리말 응모를 줄지어 보내온다. 시나브로, 손맛, 고삿, 새벽밥, 장독대, 잠작불 등 하나같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정감 어린 말들이다. 독자가 특별히 그 말에 얽힌 사연 곁들여 있어 읽으면 절로 우리말의 구수한 정서와 묘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기사를 읽다가 딸아이한테 네가 좋아하는 말은 무엇냐고 물었다. 결애라는 전미사가 떠오르네요. 꿈결에, 바람결에, 얼떨결에 무척 시적이에요. 엄마는요? 나무, 바람, 구름, 아기자기, 오밀조밀, 살림살이 끝이 없겠네. 예쁜 말, 감칠맛 나는 말이 얼마나 많니? 딸아이는 그동안 외국 나가 살면서 우리말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리움 가득했던
사연들을 털어놓는다. 어쩌다 우리말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내용이 무엇이건 우리말 자체로 아름답고 정다워서 음악같이 들리더라고 한다.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집은 대가족이었고 드나드는 손님도 많았다. 자연히 우리 가족은 지방 사투리와 친근했다. 우리 남매가 말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아이들은 저절로 다양한 팔도 말투를 따라하고 익살스럽게 흉내도 잘 내어 모두를 웃기곤 했다. 나는 손님들이 쓰는 사투리를 몰라서 실수도 했다. 어느 날 머무시던 손님이 내게 물었다. 아가, 네 대리니 봤나? 네, 저 뒤주 밑에 있던데요. 내 대답에 깜짝 놀라던 손님이 이내 빙긋 웃으며 가가 웬 뒤주 밑으로 기어 들어갔을꼬? 옆에 있던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영문을 몰랐다. 나의 다리미는 옷을 다림질하는 것이고 손님의 대리미는 도련님의 경상도 사투리였다. 사투리는 처음 들으면 낯설어도 역시 우리말이라 그런지 금방 귀에 익게 된다. 남편은 누가 하는 말의 첫머리만 듣고도 어느 도시 출신인지를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팔도방언, 감별사라 불렀다. 지방 사투리가 정겹게 들린다. 참 주태없게도 경상도 사람과 말하면 경상도 말이 툭 튀어나오고 전라도 친구와 말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내심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일게다. 같은 말을 쓰면 바로 허물없는 친구 사이처럼 친밀감을 갖게 되니까. 표준말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긴 해도 푸근한 맛은 덜하지만 지방 사투리에는 아주 찰지고 구수한 정감이 느껴진다. 우리말은 어쩌면 이름도 걸맞게 붙여 놓았는지 병아리는 병아리에 꼭 맞고 강아지는 강아지에 딱 들어맞는다. 신기하고 맛깔스럽다. 꾀꼬리, 얼마나 꾀꼬리 소리 다운가. 우리말은 묘사의 섬세함을 나타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색깔이 파랗다 하나만 해도 파르스름하다, 파릇하다, 파르족족하다, 파르무레하다 등 그 결이 다양하다. 맛이 달달을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착지근하다로 세밀한 차이까지 표현해낸다. 언어를 조탁해서 쓰는 시인들은 글자 하나로
밤에 지새우기도 한다. 토씨 하나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만들어낸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 않나.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감사하고 푸근하다. 외국 공항에서 긴 줄에 섞여 서 있을 때 낯선 말소리만 들리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리말 한마디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 누구든 반갑다. 모국어의 힘일까? 소중한 말에 고운말 바른말로 쓰면 좋겠다는 건 나만의 욕심일까? 어릴 때부터 비속어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이시던 아버지 영향도 있겠지만 욕지거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했고 써본 적도 없다. 말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모양이다. 이상한 말을 써서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잦다.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였다. 좌중이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 혼자만 도통 영문을 몰랐다. 반복적으로 자만추를 입에 올렸다. 무슨 뜻이길래 저렇게 좋을까?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까봐 질문도 못하고 눈치로 짐작하려 애썼지만 한동안 외톨이가 되었다. 뒤늦게야 긴 말을 줄여 머리 글자만 모아 쓴 것임을 알았다. 신세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를 그렇게 줄여 부르고 있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의 말을 써야 젊은 축에 든다고 여기는지 비판 없이 따라 쓴다. 언론에서조차 무슨 프로그램인지 게시바 쇼라고 해서 외국어인가 했더니 개그로 시사를 바라보는 쇼란다. 매우 거북하다. 왜 사전에도 없는 말로 남을 못 알아듣게 할까? 저래도 되는지. 물론 말은 유기체여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말이 계속 생겨난다. 하지만 개념 없이 장난삼아 우리말을 왜곡해서 쓰는 경우를 만나면 영화, 말모이가 떠오른다. 일제강점기 혹독한 우리말 말살 정책에 항거해 쫓겨다니면서도 숨죽여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낸 어른들의 이야기다. 그 절절했던 우리말, 사랑을 지금 우리는 이어갈 의식이나 있을까? 문우가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을 권해주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보기 시작했다. 단어나 어휘, 속담 등을 웬만큼 안다 싶었다. 그런데 웬걸 시청하는 동안 기가 푹 죽었다.
나는 매회 연전연패를 거듭한다. 우리말의 무지한 스스로가 부끄럽다가도 우리말의 탁월함에 새삼스레 감탄한다. 나에게 우리말 겨루기는 우리말 우러르기이다.